제목 자체가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인데 너무 무섭다라고들 사실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어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거 사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 출판사에서 제가 이전에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하고 이제 이어 가지고 "비밀 시리즈로 가자." 이래 가지고 이제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 이렇게 책을 같이 제안을 하고 또 네티즌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제일 좀 임팩트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책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러니깐 이런 개인보다는 사실은 기업들하고 같이 지금 DT 그러니까 DX라고도 하고 DT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인제 고객 경험 쪽을 쪼끔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은 인제 DX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국말로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 그다음에 뭐 디지털 변환 너무 많은 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지?' 하는 부분에 인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노피 파트너스의 대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이제 보통 이런 기업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좀 베스트셀러였었어요. 저는 기대도 안 했었는데 되게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끌리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한 4년 전에 나왔고 그거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들을 우리가 끌 수 있지 기술을 접목시켜서라는 그 부분에 대한 책 그것도 사례 중심이에요. 그래서 끌리는 것들의 비밀이 좀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 주셔 가지고 이제 출판사에서 그 후속작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을 같이 만들자.' 이래 가지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쪼끔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와 4차 산업혁명이 보통 혼용해서 쓰이는데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뭐 아래가 위에가 되고 위에가 아래가 되고 세상이 여태까지 기존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라는 이런 메시지의 단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업이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데 하는 단어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뭐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정말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경제 뭐 모든 분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들이 꼭 기업이 이제 이렇게 리딩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업도 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도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경제가 다 변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또는 내가 지금 꼭 회사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 생활에서 이게 뭐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반 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계몽서죠, 계몽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례 중심으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제목을 잡은 거죠. 이렇게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좀 '무섭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무서울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아까 어느 분께서 10년 전부터 벌써 DT, DX 얘기는 기업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뭐를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정말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DX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계속 진화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고 시스템이 하는 그 정도의 자동화 컨셉에서 DX를 얘기했다면 지금 사실 좀 우리가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산업 그다음에 경계 이런 부분들이 다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게 지금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이 회사는 제조하는 회사야.' 뭐 '아 이 회사는 금융하는 회사야.' 뭐 '이 회사는 IT하는 회사야.' '외식하는 회사야.' '여가하는 회사의 그 경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그거에 드라이브를 거는 팩터는 사실은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는 IT 회사와 ICT 회사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그 산업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죠. 제가 이제 실제 예를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카카오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카오뱅크 서비스가 그냥 금융회사가 뱅크 서비스를 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있었던 톡을 했었던 회사가 그쵸? ICT 기반의 회사가 디지털 기반의 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 생활 속에 금융이 필요하겠구나. 금융을 연결하자.'라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리페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ICT 기반의 회사가 금융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고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처음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모델은 수입 모델이었기 때문에 금방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ICT 회사가 금융을 하면서 금융 회사들이 모두 다 카카오뱅크를 따라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원리 자체가 금융은 금융형의 플랫폼 그러니까 금융형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고객들을 상대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생활형 플랫폼 완전히 생활 안에서 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 속 깊은 데 들어가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융하고 ICT의 융합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 제조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동년배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에는 화장품 회사가 3 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화장품 제조 회사를 해요. 또는 화장품 유통 회사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유통 중심에서 보면 옛날에 몇 개 안 되던 제조업체들을 내가 유통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면 아니고 굉장히 기술 발달과 소자본으로도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을 내 유통으로 묶어낼 수가 있거든요. 또는 제조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옛날에는 유통을 내가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지고 갔어야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유통이에요.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제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유통을 우리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냐면 사실은 코로나죠.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얘기할 때 BC, AC를 얘기했는데 뉴욕의 한 컬럼니스트가 "아니다. 이제는 BC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런 모든 산업 간의 융합 그다음에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프터 코로나 또는 뭐 엔데믹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내가 '아 백화점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백화점을 가면 되고, 동네에 편의점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면 편의점을 가면 됐었고, 내가 외국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면세점을 가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비대면화되면서 결국 내가 찾는 거는 뭐냐면 포털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그냥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면세점이건 백화점이건 리테일 업종이건 뭐 편의점이건 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선택의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옛날에는 백화점만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편의점만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또는 내가 외국 여행을 꼭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대면 세상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기존 기업들이 너무나 지금 고민들이 많아요. 차라리 뭐 당근마켓입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러거든요. 디지털로 아예 태어난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은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모델 자체를 만들었고 그렇게 가면 되지만, 기존의 기업들은 기존에 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러 고객들을 만나고 대면 서비스나 대면 상품을 팔았던 것들을 이제는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것들이 모두 다 비대면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디지털 전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제가 지금 557 이라는 숫자를 화면에 썼습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이게 DX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의 숫자가 557 개예요. 어느 날은 인공지능 가지고 DX의 모든 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메타버스를 가지고 "모든 거가 다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요새 NFT라고 해서 이제 non fungible token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관련한, 그러니까 지불하고 관련되는 그런 디지털의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가들은 자기 범위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지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이터 분석 차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거고,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거고, 우리의 생태계가 바뀌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제 자체가 557 개라는 거죠. 얼마나 재밌냐면 작년에 했었던 컨설팅의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기술의 주제와 올해 들어가는 핵심 기술의 주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술들이 그만큼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뭐 작년 말까지만 해도 메타버스가 정말 세상을 다 혁명시킬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올해는 또 NFT 가지고 지금 "세상이 다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5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은 오려면은 한 10년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게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왜? 코로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뀐 거고, 비대면이 됐다라는 얘기는 내 앞에 디지털 솔루션이나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데이터들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어마무지한 데이터들이 쌓였고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거 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됐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가 어마무지 쌓였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이러면서 그것이 촉발점이 돼서 많은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술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DX의 관점은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 얘기만은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술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데이터 얘기도 하죠. 클라우드 얘기도 하죠. 머신러닝 얘기도 하죠. AR, VR 가상 세계에 대한 얘기도 하죠. 이거를 또 기업 입장에서는 모바일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3월 인터넷하고는 어떻게 연결시키지 하는 얘기로 자꾸 DX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오른쪽 얘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고객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디지털 기술과 미래 기술을 가지고 고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묶어두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냥 물건 하나 팔고 끝내지 말고요.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가 고객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고 고객의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자, 서비스화합시다라는 단어가 서비타이제이션인 거고.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뭐를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판을 깔아 놓고 그 판 위에서 '어떤 거가 잘 팔리지?' 하는 고객을 읽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결정합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중요한 거고.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이 이제 융합이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여기까지는 제조고요. 여기까지는 R&D고요. 여기까지는 영업 마케팅이에요의 경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다 보니 이제 산업 간의 융합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되고 있는 거죠. 제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인제 노부모를 모시는 어느 분이 계세요. 네, 인제 그분의 노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 계시는데 노부모님 혼자 사시니까 혹시 노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활동이 적어지시거나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게 감지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상황의 데이터를 자동차 회사도 관심이 있고요. 생명보험 회사도 관심이 있고요. 침대, 건강 침대하는 회사도 관심이 있고요. 전자 회사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의 그런 라이프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고객을 우리 기업에 꼭 묶어 두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이 반영된 그러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지금 엄청난 변수 자체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완전히 갑인 시대가 된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경계를 넘어서서 고객을 우리 옆에다 묶어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금 니즈 자체가 굉장히 큰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데이터 분석 하나 하고 우리 어머님들 뭐 코딩 하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저는 이제 연구를 이쪽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게 이제 왼쪽 아랫부분이 기술이 도입되는 거고, 이 기술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면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동화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례가 제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현재 있는 거 뭐 재택근무 해가지고서는 그냥 집에서 일하자 하는 얘기도 아닌 거고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고 기업의 생태계, 공급자의 망, 그다음에 수요자의 망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하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10년 투자하면 앞으로 10년간 먹을 게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정말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진 거예요. 지속적인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DX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고객이 정말 갑인 거고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너무 옵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고객 얘기가 들어가요. 옛날에 유통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냥 유통을 내가 의지하다 보니까 너무 고객 데이터를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고객을 이해하는 부분이 없어요. 자, 기업 입장에서 고객한테 다이렉트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는 그러한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냥 R&D 해가지고요. 우리가 기획 잘 해가지고 R&D에서 이거를 상품을 내놓겠습니다라는 단어도 아닌 커스터머 투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만드는데 내가 이거를 우리가 R&D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데이터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 제조하는 그러한 얘기들.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플랫폼을 깔아놓고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가장 고객한테 어필이 되지 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플랫폼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례 중심으로 제 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아마존 고를 가지고 제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제 조금 낮은 개념의, 그러니까 조금 초기 단계의 디지털화인데, 아마존 고라는 아마존이 하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모바일 하나 가지고 들어가면 모든 게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인식을 하게 되고, 그냥 또 갖고 나오면 바로 결제가 되는, 뭐, 모바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마존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직원 수가 6명밖에 안 돼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미국의 마트 직원 수는 89명인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거겠죠. 아, 편리하겠네. 아, 사람 대신 그냥 기계들이 다 하는구나. 아, 시스템들이 하는구나. 요거는 이제 초기 단계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인 거고 아마존 고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서 아마존 고의 그 슈퍼마켓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자레인지가 한 50불 정도에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를 사면 아마존 관련된 그 신용카드로 아마존 관련된 페이먼트로 신용카드로 모든 것들을 지불하는 조건인 거고요. 그러니까 20만 원 하던 전자레인지를 5만 원으로 주는 대신 20만 원으로 내가 전자레인지를 팔면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 내가 고객의 생활에 옆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대신 내가 이거 5만 원 주는 대신 지불은 모두 저희를 이용해서 하시고요. 여기에 식품,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모든 식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패스트 관련된 퀵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공급도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주문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달린 스피커폰으로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존이 이해하는 게 뭐냐면 고객의 생활인 거예요. 그냥 전자레인지 한 번 팔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생활을 이해하다 보면 고객이 그냥 내가 5만 원 정도 가지고 원가도 안 되는 요 전자레인지를 팔았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고객의 생활 전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 뭐가 부족하구나.
아, 뭐가 더 필요하구나. 아, 전자레인지 이제 바꿀 때가 됐구나. 전자레인지로 지불하는 그 패턴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대식가구나. 아, 이 사람은 미식가구나. 아, 이 사람은 밤에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네? 등등등등. 그냥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컨셉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요해진 거고,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더라도 이런 각을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557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플랫폼 얘기하면서 이게 DX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작은 각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DX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그 앞에 비즈니스 전략,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전략, 여러 가지 얘기들이 모여서 DX가 되는 거죠. 자, 요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사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례인데, 스타벅스 여러분들 요새 간판을 보시면 커피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냥 스타벅스예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같이 이렇게 어 이렇게 선불권을 우리가 받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 카드 사시잖아요. 그쵸?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바일로 선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자금력을 스타벅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앱 어플에서 충전하는, 그러니까 선물권이건 선불권이건 충전하는 그 금액 자체가 웬만한 중견 금융회사보다 더 많답니다. 바로 캐시 들어오는 거니까. 자, 스타벅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똑똑한 거잖아요. 고객 데이터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내 어플로 모든 것들을 다 이 고객은 돈을 지불을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사는 거니까 고객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또 어 내가 현금 자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나의 생태계에서. 나의 공급자들, 나의 어떤 협력사들, 그다음에 또 내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해야 된다, 마케팅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쪽도 연결되어 있죠, 저쪽도 연결되어 있죠라고 해서 스타벅스의 기업 가치가 어마무지 지금 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스타벅스를 커피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 텀블러 그렇게 인기 많은지 저 몰랐어요. 텀블러 그거 하나 얻으려고 뭐 줄 서는 데도 너무 많고 그쵸. 왜 이렇게 비싼지 또 텀블러 엄청 비싼데 그거 너무너무 품질 좋대요. 커피 회사 아니거든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내 라이프의 파트너로 지금 바뀐 그런 기업의 예입니다. 그래서 경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런 사람들을 빅블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기업들을. 자,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걸 읽어내셔야죠. 신한은행이 배달앱을 만들었대요. 야, 신한은행이 중소기업의 뭐 이런 벤처들이 하는 배달앱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느냐? 그렇게 읽어내시면 안 돼요. 그 행간을 읽어내셔야 돼요. 아, 옛날에는 금융회사가 이렇게 일일이 다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갔었어야 됐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올라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할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디지털화의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원가를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런 많은 소상공들 우리가 이제 전략에서 롱테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긴 꼬리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다 주지 않지만 그런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들을 모아서 하더라도 내가 사람이 없이 디지털화 세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양질의 이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데이터. 이거를 이제 비금융 데이터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막 금융 얼마 주고요, 얼마 빼고요 이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생활의 데이터. 뭐를 배달시켜 먹지? 아, 어디가 학생이 많구나. 아, 이 고시생들은 뭐를 먹고 배달하는구나. 아, 코로나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엄청나게 먹구나. 배달 음식이 엄청나게 먹으면 식당들이 잘 안 되겠네. 여러 가지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나름의 그 금융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영업자 대상으로 신용평가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신용에 좀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내가 신용을 어떻게 평가해야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신한은행이 이렇게 라이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차도요. 이제 가치 자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차는 그냥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단이었잖아요. 운송수단. 그게 아니고 이 차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그 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차 자체가 운송수단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돼버리는 그냥 새로운 개념의 차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크고 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차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요타, 모토라는 단어 안 씁니다. 그냥 도요타예요. 아까 스타벅스가 커피라는 단어를 안 쓴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내가 라이프의 파트너인 거예요. 고객이 뭐를 원하느냐에 따라 내가 차에 담을 그 내용은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휴식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게임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병원의 어떤 일부를 대신할 수도 있게끔. 자, 나이키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키는 아마존에 원래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객 데이터를 누가 다 가져가요? 아마존이 가져가는 거예요. 야,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자 판단을 했겠죠. 내가 이거를 직접 해서 내가 고객들한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의 역량 자체가 이렇게 직접 가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마존에서 모두 나이키를 철수해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고객한테 직접 가겠다. 온오프에서. 이렇게 직접 가는 그러한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 한 40개의 사례를 제가 적었고요. 팩트 기반 뭐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행간을 읽어내시는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사이트보다 더 좀 큰 폴사이트, 앞을 내다보는 그런 생각들. 그래야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실 때에도 세상이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실 수가 있을 거고 창업을 하더라도 또는 뭐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수학 공부를 우리가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는 수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인 거잖아요. 지금의 변화의 정도가 그런 구구난 외우듯이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어른들도 공부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새로운 인재상이 나온 거고 상식의 내용이 달라진 거죠. 상식의 내용. 그래서 상식 사전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참 어른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채널이 있고 우리가 알고자 하면 그런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잖아요. 방법들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큰 그림도 한번 가져가 보시고 작은 또 뭐 하나의 코딩 얘기도 내가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만 되겠네요. 네. 그런 책에 제 책이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이렇게 그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이런 좋은 선의를 주위에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